인기 시니어 사연 모음. 솔직히 말하면 그날이 제 가게 마지막 날이 될 뻔했어요. 시장통에서 국밥집 하는데 맛은 자신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건물주는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나가라고 했고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데 쫄딱 젖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장마철이었어요. 가게 문 닫으려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폐지를 실은 리어카는 밖에 두고 손에는 너덜너덜한 검은 비닐봉지를 꽉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세시는 거예요. 정가, 내가 돈이 2,000원밖에 없는데 미안하지만 뜨끈한 국물만 좀 줄 수 있어? 비를 맞았더니 너무 추워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망한 가게, 마지막 손님이다 생각하고 잘해드리자. 할머니 돈 안 주셔도 돼요. 오늘 재료가 많이 남아서 버리기 아까웠어요. 여기 앉으세요. 국물만요? 말도 안 되죠. 고기 듬뿍 넣은 특국밥이랑 따뜻한 수육 한 접시 드렸어요. 할머니가 허겁지겁 드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야.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할머니는 복 받을 거야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테이블 치우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계속 쥐고 계시던 그 검은 비닐봉지가 식탁 위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인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꼬깃꼬깃한 1만원짜리 지폐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세어보니 3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랑 도장이 있었어요. 편지를 읽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편지 내용이 충격이었어요. 나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일세. 자식들 재산 싸움하는 꼴 보기 싫어서 폐지 주우며 돌아다녔지. 다들 냄새 난다고 피했는데 자네만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따뜻한 밥을 주더군. 이 돈은 내밀린 밥값이고 봉지 안 서류는 자네 가게 재계약서일세. 월세는 당분간 안 받을 테니 그 마음 변치 말고 장사해주게. 며칠 뒤 말끔한 정장 입으신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진짜 건물 주셨어요. 지금은 제 가게 대박 났어요. 인심 좋은 맛집으로 소문났거든요. 그날 밤 2,000원도 없던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우리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사춘기 시절 의붓아들. 민호가 방문을 쾅 닫으며 내뱉던 그 말이 제 가슴엔 평생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의 서름이라 했던가요. 지극정성으로 밥을 해 먹여도 아들은 언제나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저와 아들 사이엔 찬바람만 불었죠. 그래, 머리 굵어지면 나가 살겠지. 그때까지만 버티자. 저는 그 아이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밥만 차려줄 뿐이었죠. 그러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똥오줌도 못 가리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신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요양원 고려장 신세구나. 피 섞인 친척들도 고개를 돌리는데 냉랭했던 의붓아들이 저를 거둘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병실에 왔을 때 저는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요양원 알아봐다오. 너한테 짐 되기 싫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짐가방을 싸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을 왜 가요? 제가 있는데. 그날부터 아들의 지독한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실수로 기저귀에 설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 냄새가 진동하자 저는 수치스러움에 혀라도 깨물고 싶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자다 깬 아들이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 엉덩이를 닦아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더군요. 엄마,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시원하지? 민호야, 너 회사 어쩌고 여기 있어. 출근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부장 달면 뭐해요. 엄마가 쓰러져 있는데 저한텐 엄마가 먼저예요. 그 순간 20년 묵은 제 가슴 속 엉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친엄마 아니라고 대들던 그 까칠한 소년이 어느새 제 똥, 기저귀를 갈아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아이는 제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불러주는 내 아들 민호. 저는 이제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혼자 사는 적막한 집 청소기를 돌리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묵직한 청소기 본체를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이 울릴 정도로 꽤 큰 소리였어요. 안 그래도 요즘 뉴스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칼부림도 난다던데. 가슴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랫집 총각이더군요. 표정이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잔뜩 굳어있는 얼굴. 순간 제 가슴도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실수로 한번 그런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쫓아와? 저도 모르게 방어 본능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혼자 사는 노인네라고 무시하나 싶어서 저도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한마디 쏘아붙일 작정이었죠. 아니 젊은 양반이 그 소리 좀 났다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총각이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제 말을 끊는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네? 저는 쏘아붙이려던 입모양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쫓아온 줄 알았던 총각의 얼굴을 다시 보니 그건 화난 얼굴이 아니라 사색이 되어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위에서 쿵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나길래 혹시라도 어르신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신 줄 알고 놀라서 뛰어 올라왔어요. 아무 일 없으신 거죠? 다행이다. 총각은 제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더군요. 신발을 보니 슬리퍼도 짝짝이로 신고 뛰어왔더라고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세상이 흉흉하다고 남들은 다 적이라고. 제 스스로 쳐놓은 가시 돋친 담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총각, 내가 미안해. 청소하다가 놓쳐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배즙 하나를 꺼내 그 총각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총각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층간소음이다 뭐다 삭막한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아랫집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쿵쿵대는 제 심장 소리가 감사의 북소리처럼 느껴지네요. 제사상 차리다 신내린 며느리. 남편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들어오자마자 헛구역질을 해대더군요. 음식 냄새가 역겹다는 듯 코를 틀어막고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아버지 첫 제사상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임신이라도 했으면 말을 하던가.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니? 제가 등짝을 한 대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획 고개를 돌리는데 그 눈빛이 평소 알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딴 사람 같았죠. 너 눈이 왜 그래? 며느리는 대답 없이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향을 피워둔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사진 속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했잖아. 이 미련한 여편네야.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미련한 여편네. 그건 죽은 영감탱이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저한테 하던 말이었거든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가 너 왜 이래? 작은 방 장판.
장판 밑에 보라고! 불난다고! 며느리의 고함에 홀린 듯 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장판을 들쳤습니다. 세상에. 오래된 보일러 배선이 합선되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바로 옆엔 기름걸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제사 지내다 온 식구가 타 죽을 뻔한 겁니다. 불을 끄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깨어난 며느리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일 시키는 대신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 죽어서도 성질머리는 여전하네. 며느리 몸 빌려서 우리 살려준 거요. 엄마 오지마 매정했던 아들 알고 보니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 처가 먼저 가야 해서 본가는 못 갈 것 같아요. 설 명절 앞두고 아들한테 받은 전화였어요. 장가 보내놨더니 애미는 뒷전이네. 서운하고 괘씸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저는 이명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설 명절 앞두고 음식 장만하며 들떠 있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끊고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시댁 가기 싫다고 조종한 거지? 만들어둔 식혜랑 갈비찜이 처량해 보였어요. 분이 안 풀려서 반찬이라도 갖다 주러 아들네 아파트로 갔어요. 초인종 누르려는데 안에서 며느리랑 손주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는 오늘도 안 와? 설날인데? 아빠 일하러 가셨어. 쉿.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야. 연휴에 무슨 일?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넘었어요. 아들 차가 아니라 낯선 승합차 한 대가 오더라고요. 대리운전 셔틀이었어요. 거기서 패딩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내렸어요. 우리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집에 안 들어가고 편의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더라고요. 정장 구두는 흙투성이였어요.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아들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콜이 많아서 이번 달 생활비는 이걸로 메꿀 수 있겠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나 잘린 거 알면 우리 엄마 쓰러져. 전봇대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며느리 눈치 본 게 아니었어요. 실직하고 대리운전 뛰는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였어요.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경비실에 음식이랑 편지 그리고 삼짓돈 든 봉투를 맡기고 돌아섰어요. 편지엔 이렇게 썼어요. 애미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반찬만 두고 간다. 우리 아들 기죽지 마라. 엄마는 내가 대통령보다 자랑스럽다. 돈 걱정 말고 밥 든든히 먹어. 가장 슬픈 중고거래. 이거 집에 있으면 우리 딸이 계속 울어서 파는 거야. 제가 당근마켓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하신 말입니다. 유모차를 사러 갔는데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33, 임신 7개월 차예요. 당근마켓에서 유모차를 찾다가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급 유모차 팝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15만 원. 사진 속 유모차는 정말 새 것이었어요. 비닐도 안 뜯긴 상태였죠. 와, 이거 완전 횡재네. 판매자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살게요. 언제 받으러 가면 될까요? 약속 장소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갔는데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유모차를 끌고 나오셨어요. 젊은 엄마가 파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혹시 당근 거래하러 나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유모차를 제 앞에 세우셨어요. 정말 새 것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한 번도 안 쓰셨네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돈을 꺼내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럼 안 되죠? 1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주 태우려고 샀는데 우리 딸이 유산이 됐어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거 집에 있으면 딸이 계속 울어서 참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할아버지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쪽 아기는 건강하게 잘 키워요. 부탁합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손만 부들부들 떨렸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천천히 돌아가셨어요. 집에 와서 유모차를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이 유모차엔 할아버지의 슬픔과 딸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유모차를 소중히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한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너는 누군가의 슬픔이 담긴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냄새 난다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 키키한 노인 냄새 난다던데. 애들은 코가 예민해서 싫어하면 어쩌나. 손녀가 놀러 온다는 전화 받고 제가 한 걱정입니다. 창문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비싼 바디워시로 씻고 또 씻었어요. 근데 손녀가 한 말은 뜻밖이었어요. 저는 김말순, 올해 65이에요. 손녀 지우는 7살이고요. 손녀가 놀러 온다는 전화에 덜컥 걱정부터 앞섰어요. 혹시 제가 노인 냄새 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창문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고 아껴뒀던 비싼 바디워시로 씻고 또 씻었어요. 옷장 속에 좀약 냄새 배었을까봐 옷에 섬유 탈취제도 듬뿍 뿌렸고요. 할머니! 현관문 열고 손녀가 들어왔어요. 반가워서 팔 벌리려다가 멈칫했어요. 혹시나 냄새 날까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강아지 왔어? 아이고 이뻐라. 할머니는 지금 부엌에 있어서 냄새 나니까 저기 가서 TV 보고 있어. 손녀는 갸우뚱하며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소파에 앉아 숨 돌리려는데 손녀가 와락 제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할머니 냄새나 저리 가. 밀어내려고 했는데 손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가슴팍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어요. 킁킁 냄새를 맡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냄새나나 보다. 그런데 고개를 든 손녀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좋다. 할머니한테는 구수한 냄새가 나. 밥 냄새 같기도 하고 햇볕 냄새 같기도 하고 난 이 냄새가 제일 좋아.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녀가 좋아한 건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평생 가족들 밥 해먹이느라 밴 음식 냄새, 손주 덮어주려고 늘어놓은 이불의 햇살 냄새. 그게 좋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손녀를 으스러져라 꽉 껴안았어요. 그래 이게 내 냄새지. 늙은이 냄새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가 쉴 수 있는 둥지 냄새지. 손녀 정수리에 코를 박으니 아카시아 향 같은 아이 냄새가 났어요. 두 사람의 냄새가 평화롭게 섞였어요. 할머니, 다음에도 또 올게. 그리고 할머니 냄새 많이 맡을래? 향수는 필요 없었어요. 엄마, 나 이제 찾지 마.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제 아들 민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입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차단했어요. 저는 암투병 중이에요. 혼자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근데 왜 저를 버린 걸까요? 화면을 2번 빠르게 톡톡 눌러주세요. 저는 이춘자 올해 67이에요. 5개월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암이래. 얼마 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이제 찾지 마.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명절에도 오지 마. 연락하면 이사 갈 거야. 전화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천하의 불효자네.
엄마가 암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혼자서 항암 치료 받으러 갔어요.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옆에 있었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엄마를 버렸니? 밤마다 울었어요. 배신감에, 그리움에.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친구 철호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민수 형이 바다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가 바다라니? 철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형이 회사 그만뒀어요. 어머니 수술비랑 약가, 단기간에 큰돈 벌 수 있는 데가 원영어선밖에 없었대요. 생존율 낮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 왜? 왜 말도 안 하고? 형이 배 위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까 봐요. 차라리 불효자로 남는 게 낫다고. 그래야 어머니가 덜 아파하실 거라고. 그 순간 무너졌어요. 아들의 차가운 문자는 저를 지키려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항암 치료 더 열심히 받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민수가 타고 있는 배는 6개월 뒤에 돌아온대요. 저는 매일 바다를 바라봐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면서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 꼭 살아서 돌아와. 엄마가 기다릴게. 여러분,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진심 알아주세요.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네. 벙어리 삼룡이냐? 제가 며느리한테 맨날 하던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릴 적 열병으로 말을 못해요. 그게 싫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피 묻은 맨발로 3km를 뛰어서 절 살렸어요. 저는 김순이, 올해 72이에요. 며느리, 연주는 30이고요. 연주는 말을 못해요. 어릴 적 열병 때문에요. 솔직히 그게 싫었어요. 장 보러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타박했어요. 에휴, 남들 며느리는 애교도 떨고 말동무도 한다는데 쟤는 하루 종일 입 꾹 다물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있나? 연주는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며 제 옷매무새를 고쳐줬어요. 그게 더 밉더라고요. 그날도 버스비 아낀다고 산길 지름길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전 그대로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연주가 놀라서 소리 지르려는데 쉰 소리만 났어요. 핸드폰도 안 터지는 산속이었어요. 그때 연주가 저를 억지로 등에 업었어요. 저보다 작은 애가 저를 업고 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병원까지 3km였대요. 중간에 신발이 벗겨졌는데 멈추지 않았대요. 날카로운 자갈밭을 맨발로 계속 뛰었대요. 발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는데도요.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 저를 내려놓고 연주가 쓰러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0분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며느님이 업고 뛰어서 살았어요. 눈 떴을 때 침대 끝에 연주가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을 보니 피가 배어 나온 발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연주 발을 부여잡고 통곡했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 내가 눈뜬 장님이었구나.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연주가 깨어나서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수화로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말보다 행동이 진짜예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매달 10만 원만 달라는 백수 아들 알고 보니 엄마, 이번 달도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제 아들이 매달 하는 말입니다. 32인데 취업도 안 하고 매달 용돈 타가는 아들.
솔직히 한심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들 자취방을 급습했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아들 민호는 32이고요. 민호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했어요. 자취방에 틀어박혀서 뭐 하는지 매달 전화와서 엄마 10만 원만 이래요. 화가 났어요. 30이 넘어서 아직도 엄마 손에 매달려 있나? 친구들은 아들이 효도 여행 보내줬다는데 우리 민호는 참다 어제 아들 자취방을 불시에 찾아갔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비키로 문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근데 책상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뭐 적어놨나? 수첩을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엄마 환갑 여행 적금 매월 50만 원 현재 600만 원. 엄마 임플란트 비용 목표 300만 원 현재 180만 원. 엄마 겨울 패딩 11월까지 50만 원 모으기. 옆에는 대리운전 수입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 15억 원 18만 원.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어요. 땀범벅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여기? 민호가 수첩 보고 당황했어요. 엄마, 이건. 저는 울었어요. 너 취업 안 한 거 아니었구나. 밤마다 대리운전 뛴 거야? 엄마 환갑이 3개월 뒤잖아요.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리고 엄마 치아 아프신 거 알아요. 임플란트 비용도 모아야 해서. 그럼 왜 매달 10만 원씩 달라고 한 거야? 그래야 엄마가 제가 백수인 줄 알고 안 의심하시잖아요. 엄마가 눈치채면 돈 받으려고 안 하실 거 알아서요. 저는 민호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백수라고 생각했어.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책상 서랍을 여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패딩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포스트잇에 엄마 겨울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백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효자였어요. 제가 아끼는 3캐럿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해준 유일한 유산이라 장롱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 꺼내서 닦아보곤 했죠. 그런데 며칠 전 반지를 닦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영롱하던 빛깔이 탁하고 무게도 가벼운 것 같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검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돋보기로 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할머니, 이거 큐빅이에요. 10,000원짜리 장난감 반지를 왜 장롱에 두셨대? 하늘이 노랬습니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딱 하나, 며느리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당장 며느리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네가 내 반지를 바꿔치기 했냐? 그게 어떤 반지인데?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활비가 너무 급해서 나중에 꼭 사다 놓으려고. 저는 배신감에 며느리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며느리는 울면서 쫓겨났고 저는 분이 안 풀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며칠 뒤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이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은 왜 안 보여? 그 도둑년 내가 내쫓았다. 내 반지를 훔쳐서 큐빅으로 바꿔놨더구나.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털썩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엄마, 그거 집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1년 전에 내가 팔았어. 뭐라고? 알고 보니 아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빚을 져서 1년 전에 몰래 제 반지를 팔아먹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충격받아 쓰러질까봐 식당 설거지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똑같이 생긴 가짜 반지를 사다 채워놓고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알면 나 호적 판다고 할까봐 집사람이 자기가 훔친 걸로 하자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저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갈 곳 없는 며느리가 찜질방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더군요.
부은 뺨을 어루만지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남편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 시어미가 눈이 삐었어. 제 진짜 보석은 장롱 속 반지가 아니라 바로 이 착해 빠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들 앞에서는 입 다무세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들 내외와 합가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저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요. 상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깻잎찌, 된장찌개까지요. 그런데 며느리 수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쓰레기통에 싹 쓸어 담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집에서 냄새 나니까. 그 서늘한 눈빛, 차가운 목소리요. 아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가련하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교양 있는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폭언과 무시. 유양원 가실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 봐달라고요? 어머니가 키우시면 애가 버릇없어져요. 아들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죠. 그런데 수진이가 저를 쳐다보며 씩 웃더니 상우 퇴근하자마자 눈물 글썽이며 달려들더라고요. 오빠, 오늘 어머니가 또 저를 오해하셔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요? 아들이 저를 나무랐어요. 엄마! 수진이 좀 그만 괴롭혀요. 엄마가 며느리 질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날 밤 저는 베갯니들 적시며 울었습니다. 어제 친구 미숙이에게 하소연했더니 말하더라고요. 영자야, 증거를 잡아. 녹음을 해. 그래야 내 아들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오늘 아침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아들을, 우리 가족을 지켜내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요. 식당 알바를 나간 70대 노인. 오늘 점심시간 집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꽤 붐볐어요. 자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데 한쪽에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테이블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행주를 쥔 손도 약간 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우셨어요. 저도 모르게 저 연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수군거렸어요. 요즘은 저런 분들까지 알바를 하시네요. 참 안쓰럽다. 그러게요. 저러다가 무리하시면 어쩌려고.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주방문이 열리며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환하게 웃으시며 그 노인분께 다가가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그릇들 제가 가져갈게요. 아버지?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저 놓는 소리까지 멈춘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보시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예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학교 끝나면 매일 여기 와서 설거지 도우면서 컸어요. 노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들 밑에서 일하네. 참 기분이 묘하구먼. 사장님이 아버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하셨어요. 저도요, 아버지. 그래도 매일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제가 보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더 이상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셨던 분. 이제는 아들이 이어받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 밥을 먹는 내내 자꾸만 그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시는 모습, 아들이 아버지께 뭔가 여쭤보는 모습, 아버지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 끄덕이시는 모습.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보기 좋으십니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밖으로 나와 걸으면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분은 알바생이 아니라 그 식당의 첫 번째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든든한 동료이셨습니다.